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미래그룹 타워의 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바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마된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빛났고, 천장은 수십 미터 높이에서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다. 거대한 미디어 월에서는 그룹의 성공 신화를 담은 영상이 소리 없이 흐르며 방문객들을 압도했다. 모든 것이 부와 권력 그리고 첨단 기술의 정점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차가운 화려함 속으로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들어섰다. 낡아서 색이 바랜 회색 후드티에 달아빠진 청바지, 그리고 몇 년은 신었을 법한 낡은 운동화 차림의 강지훈이었다. 2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앳된 얼굴과 마른 체구 때문에 그는 고등학생처럼 보였다. 그의 존재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에 섞여 들어온 불협화음과도 같았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방문 목적을 말하라는 그녀의 태도에 지훈은 아무런 동요 없이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러 왔다고 대답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로비의 미세한 소음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그의 대답에 직원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이어서 보안요원 2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잠재적 위협 요소를 대하는 듯 날카로웠다. 한 요원이 지훈의 앞을 막아서며 신분증과 출입 목적을 재차 확인했다. 지훈은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구겨진 신분증과 회사에서 보낸 합격 통지서를 조용히 내밀었다. 보안 요원들은 서류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서로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데이터 관리팀의 신입사원. 그들이 보기에 이 초라한 행색의 청년은 미래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시간을 끄는 동안 로비의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직원들의 허리가 깍듯하게 숙여졌다. 미래그룹 전략기획본부 부회장 박상진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감쌌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번쩍였다. 그의 뒤로는 비서와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오만함과 선민의식이 가득 배어 있었다. 그는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둔 지배자처럼 행동했다. 박상진의 시선이 로비 중앙을 가로지르다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지훈에게 머물렀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옆에 있던 보안실장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아무나 드나드는 시장 바닥인가? 저런 잡배는 왜 들여보내는 거지? 눈을 어디에 두고 일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주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보안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 박상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했다. 신입사원인데 확인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는 그의 말에 박상진은 코웃음을 쳤다. 신입사원 저런 몰골을 하고 요즘은 인사팀에서 자선 사업이라도 하나 보군. 그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지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지훈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박상진의 표정,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비굴한 태도까지 하나하나 자신의 머릿속에 데이터를 입력하듯 저장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분석해야 할 흥미로운 정보일 뿐이었다. 마침내 신원 확인이 끝났다. 보안 요원은 마지못해 임시 출입증을 내주며 지하에 있는 데이터 관리팀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시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박상진의 무리와는 반대 방향 직원용 엘리베이터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있는 화물용에 가까운 엘리베이터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는 직원들의 대화가 그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퀀텀 리프 프로젝트 말이야. 또 지연될 것 같아. 7번. 섹터 서버팜에서 원인 불명의 오류가 계속 발생한대. 최고 전문가들을 투입했는데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던데. 이러다 그룹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바로 그것이었다. 그가 미래그룹의 가장 낮은 곳, 데이터 관리팀의 말단 사원으로 지원한 이유.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거대한 제국. 깊숙한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문제의 핵심. 그는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시스템의 유령을 잡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온 지하 2층에 위치한 데이터 관리팀 사무실은 로비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공간에 낡은 책상들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공기는 서버에서 내뿜는 열기와 오래된 서류의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은 채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팀장은 지훈을 대충 훑어보고는 가장 구석진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시스템 오류 로그를 백업하고 정리하는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훈을 그저 잠시 머물다 갈 배경의 일부처럼 취급했다. 보이지 않는 소년, 그것이 이 거대한 타워 속에서 그의 첫 인상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낡은 컴퓨터에 전원을 켰다. 부팅되는 동안 그는 사무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직원들의 지친 표정 관리되지 않는 서버 렉에서 깜박이는 경고등,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미묘한 절망감까지. 그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무작위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다. 지훈은 자신의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팀장이 시킨 단순한 로그 정리 작업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관리자조차 접근을 꺼리는 커널 레벨의 로그 파일에 접근하기 위한 자신만의 경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로비에서 보였던 무표정한 얼굴은 사라지고 복잡한 문제를 마주한 천재의 예리함과 집중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 주변의 소음은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스크린 위를 흐르는 수백만 줄의 코드와 데이터뿐이었다. 그는 거대한 미로의 입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로의 설계자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 통로를 찾아낼 자신이 있었다. 미래 그룹이라는 거대한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박상진 같은 이들이 권력을 탐하고 있었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는 이제 막 보이지 않는 소년의 조용한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시스템을 좀먹는 암세포를 도려낼 날카로운 메스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단지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구원자이거나 혹은 파괴자가 될 운명을 짊어지고 온 존재였다. 모든 것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강지훈에게 주어진 일상은 기계적인 반복의 연속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거대한 서버팜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양의 오류 로그와 마주했다. 그의 임무는 그 기록들을 분류하고 백업하고 정해진 형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창의성이나 깊은 사고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그저 성실함과 끈기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거의 유령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지훈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불평 한마디 없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기묘하게 여겼다. 어떤 이는 그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수군거렸고, 다른 이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할 줄 아는 답답한 신입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지훈의 눈이 모니터를 응시할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훈에게
그 무의미해 보이는 데이터의 흐름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와 같았다. 그는 단순히 문자와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동하고 소멸하는 과정 전체의 리듬과 패턴을 느끼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정상적인 신호 속에서 그는 병든 세포처럼 미세하게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신호를 감지해내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은 입사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에 일어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로그 파일을 검토하던 그의 눈이 한 줄의 코드에 멈췄다. 그것은 시스템이 매일 수천 번씩 뱉어내는 평범한 패킷 손실 오류 로그였다. 자동진단 시스템은 이미 그것을 무시해도 좋은 사소한 오류로 분류해놓은 상태였다. 다른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넘어갔을 그 기록을 지우는 10분 넘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타임스탬프였다. 오류가 기록된 시간은 나노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지만 지우는 그 숫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특정 서버에서 그 시간에 그런 종류의 패킷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시스템의 기본 아키텍처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현상이었다. 그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물방울처럼 작지만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관련된 모든 로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주변 동료들은 그저 신입이 뭔가에 단단히 홀렸다고 생각하며 혀를 찼다. 몇 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지우는 마침내 그 미세한 오류의 근원을 찾아냈다.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데이터 패키지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사 로그, 어딧 록에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었다. 누군가가 시스템의 눈을 속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로.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명백한 외부 침입의 증거이자 더 큰 재앙의 전조였다. 지우는 심장이 가볍게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김 팀장에게 향했다. 김 팀장은 웹서핑을 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온 지훈을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다. 지훈은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하려 애썼다. 시스템 로그에서 발견한 작은 변칙성, 그리고 그것이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시도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나 김 팀장의 귀에는 그 말이 그저 경험 없는 신입의 공명심 가득한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지훈의 말을 중간에 끊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강지훈 씨 지금 장난해. 그깟 사소한 로그 하나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잖아. 그거 시스템이 알아서 걸러주는 쓰레기 데이터야. 자네가 할 일은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정리나 잘하는 거라고. 괜히 튀어 보이려고 애쓰지 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김 팀장은 주변 동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그를 면박 주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몇몇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재밌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낄낄거렸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실망감 대신 차가운 확신이 자리 잡았다. 정식적인 경로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이 조직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있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자신의 발견을 이해하고 그것을 끝까지 파헤칠 만한 권한과 의지를 가진 사람. 하지만 박상진 부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인물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지훈은 퇴근하지 않았다. 모두가 사무실을 떠난 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미래그룹의 내부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조용히 접속했다. 그의 해킹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는 수천 명의 임직원 파일 속에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인물을 필터링하기 시작했다. 뛰어난 실력, 강직한 성품, 그리고 현재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 몇 시간의 검색 끝에
한 명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시스템 무결성 관리부의 이민준 부장. 그는 과거 여러 차례 박상진의 부도덕한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인물이었다. 이민준 부장이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볼 것이다. 지우는 결심했다. 그는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열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하는 장황한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단 몇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암호 같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것은 시스템의 특정 취약점을 암시하는 헥사 코드와 이민준 부장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과거 프로젝트의 레퍼런스를 결합한 것이었다. 메시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질문이자 시험이었다. 당신은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능력이 있는가? 지우는 작은 메모지에 그 암호를 프린트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에 잠긴 사무실을 나섰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있는 이민준의 사무실까지 그는 마치 유령처럼 이동했다. CCTV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계산했고 순찰하는 보안 요원의 동선까지 예측했다. 이민준 부장의 사무실은 소박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책과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듯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프린트한 작은 메모지를 이민준의 키보드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임무를 마친 지우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하에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미래 그룹이라는 호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은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새어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바로 그 틈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민준 부장은 습관처럼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그의 사무실은 미래그룹의 다른 임원들의 방과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로 소박했지만 그에게는 자신만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의 성격에는 낯선 침입자가 남긴 흔적이 있었다. 바로 키보드 위에 조용히 놓여있는 반으로 접힌 작은 메모지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하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부하 직원의 장난이거나 청소부가 실수로 놓아둔 쓰레기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메모지를 펼쳐든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곳에는 평범한 문장이 아닌 의미를 알 수 없는 16진수 코드 몇 줄과 함께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다. 키메라.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이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키메라는 그가 몇 년 전 야심차게 이끌었던 내부 보안 시스템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당시 박상진의 끈질긴 방해와 예산 삭감 압박으로 인해 결국 좌초되고 말았던 그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프로젝트였다.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 프로젝트 이름을 도대체 누가 알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히 그를 겨냥한 메시지였다. 이민준은 자리에 앉아 암호 같은 코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수십 년간 시스템과 씨름해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코드는 언뜻 보기에는 무작위적인 데이터처럼 보였지만 그는 곧 그것이 특정 서버의 로그 파일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조합한 암호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리고 그 서버는 바로 현재 그룹 전체를 마비시킬 위기에 빠뜨린 문제의 잊을 뻔 섹터 서버팜에 속해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익명의 제보자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민준에게 당신만이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 문제에 끼어드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박상진과 부딪히게 될 것이 뻔했다.
한직으로 밀려나 조용히 지내온 몇 년간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과 정의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 거대한 회사가 썩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공식적인 경로로 접근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박상진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증거는 사라질 것이다. 그는 몇 년 전 키메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비공식 관리자 계정을 떠올렸다. 먼지 쌓인 기억을 더듬어 그는 조심스럽게 시스템의 뒷문으로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능숙하게 움직였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로 접근하자 화면에는 수백만 줄의 데이터 로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전문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거대한 데이터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는 듯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익명의 제보자가 남긴 지도가 있었다. 그는 메모지의 코드가 암시하는 특정 패턴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거대한 건초더미 속에서 찾아낸 바늘처럼 아주 미세하지만 명백한 데이터 조작의 흔적이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거래 기록을 위조하며 유령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린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실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하나의 조작된 데이터는 다른 조작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흔적을 따라가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해킹이 아니었다.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조직적인 횡령 및 데이터 조작 범죄였다. 피해액은 어림잡아 수천억 원에 달했다. 이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미래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여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보자의 존재는 철저히 숨긴 채 자신이 시스템 정기 점검 중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그는 한때 강직하다고 믿었던 감사실의 임원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은 그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사실 임원의 반응은 이민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충격을 받거나 분노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차갑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민준이 가져온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했고 그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며 괜히 힘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던졌다. 그 순간 이민준은 깨달았다. 부패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감사실조차 이미 한통속이었던 것이다. 그는 다른 임원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이메일은 읽히지 않은 채 무시당했다. 그는 거대하고 투명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절망적인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이민준의 움직임은 즉시 박상진의 귀에 들어갔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박상진은 불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는 이민준의 발버둥을 귀찮은 파리의 날갯짓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박상진은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 위기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정적인 R&D 본부의 무능함 탓으로 돌렸다. 그는 조작된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하며 R&D 본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신기술 테스트가 시스템 전체에 과부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은 그의 카리스마와 거짓 선동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 회의는 박상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는 위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R&D 본부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당했다. 박상진은 자신이 만든 위기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이민준이라는 성가신 파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했다. 그날 밤 이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손에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라는 폭탄을 들고 있었지만 주변은 온통 적들 뿐이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이제 그의 경력은 물론 신변의 안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다. 이 모든 시작을 알린 익명의 제보자.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무슨 목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위험한 정보를 넘긴 것일까? 이민준은 결심했다. 이제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찾아 나서야만 한다고. 어둠 속에 그 미스터리한 조력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자신도 그리고 미래그룹도 이 거대한 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이민준 부장은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정체불명의 조력자, 그 미스터리한 메모의 작성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님을 직감했다. 작성자는 엄청난 실력자이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15층 복도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낡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보안 서버에 접속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돌려보아도 의심스러운 인물은커녕 자신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간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 범인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듯 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특정 시간대에 복도를 비추는 한쪽 카메라의 영상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현상이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겠지만 이민준은 그것이 전문적인 루핑 기법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누군가가 실시간 영상을 과거의 영상으로 교묘하게 덮어씌워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이다. 이민준은 감탄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래그룹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이 정도로 완벽하게 농락할 수 있는 실력자라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일 터였다. 그는 디지털 흔적을 쫓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그는 아날로그적인 단서, 바로 키메라라는 단어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을까? 그는 먼지 쌓인 서버에서 과거 키메라 프로젝트의 팀원 명단을 찾아냈다. 대부분은 이미 퇴사했거나 박상진의 라인에 줄을 서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제보자가 지적한 것은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원시 로그 데이터의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1번 섹터 서버팜의 원시 로그에 접근 권한을 가진 모든 직원의 명단을 뽑았다. 그리고 그 명단과 키메라 프로젝트 참여자 명단을 교차 확인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두 명단에 동시에 속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민준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미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가설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범인이 공식적인 상위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서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는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곧장 데이터 관리팀의 직원 명단을 열었다. 수백 명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가장 최근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파일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이름에 멈췄다. 강지훈. 이력서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지방의 전문대를 졸업했고 별다른 경력도 없었다. 하지만
이민주는 그의 나이와 졸업 연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마치 일부러 자신의 학력을 낮추기 위해 급조한 것처럼 보였다. 강한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설마 그 초라한 행색의 청년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그는 업무 시간이 끝난 지 한참 지난 밤늦은 시각 지하 2층의 데이터 관리팀 사무실로 향했다. 텅 비어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사무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희미한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에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이민주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강지훈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모니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이민주는 그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 화면을 보고는 숨을 멈췄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단순한 로그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그룹의 전체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복잡한 데이터 흐름도였고 수많은 코드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꺼내 보였다. 이거 자네가 쓴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이민준을 응시했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이민준은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확신과 함께 눈앞의 이 어린 청년이 과연 자신이 찾던 그 천재가 맞는지에 대한 마지막 의구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 보이고 연약해 보였다. 지훈은 대답 대신 자신의 모니터를 이민준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부장님이 발견하신 횡령은 진짜 목표가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하고 냉철했다. 그건 연막에 불과해요. 그들의 진짜 목표는 저기 퀀텀 리프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들은 빼돌린 자금으로 시스템 내부에 백도어를 구축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공식 론칭되는 날 모든 기술을 빼내서 경쟁사에 팔아넘길 계획입니다. 이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고작 문제의 실마리를 잡았을 뿐인데 눈앞의 청년은 이미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은 물론 범인들의 최종 목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감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진짜 천재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민주는 자세를 바로 하고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상부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립되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지훈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이제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네. 나와 함께 싸워주겠나? 마트리 샤와타. 지훈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제가 씁니다. 부장님은 제 얼굴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이 어둠 속에서 유령으로 남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단호했다. 이민주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미래그룹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기묘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수십 년 경력에 노련한 부장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천재 소년. 그들은 거대한 부패의 제국에 맞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새로운 동맹이 결성된 이후 미래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 관리팀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모든 혈관을 흐르는 유령이자 거대한 기계장치의 모든 톱니바퀴 움직임을 감시하는 숨은 관찰자였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미래그룹의 운명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증거 수집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박상진이라는 거대한 상어를 잡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모든 물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했다. 그는 미래그룹의 네트워크를 자신의 놀이터처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방화벽은 그에게 열린 문과 같았고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그에게는 간단한 퍼즐에 불과했다. 그는 박상진과 그의 공모자들이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메신저 대화, 심지어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해냈다.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유령 회사와의 계약서, 퀀텀 리프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들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비밀 장부까지. 증거는 산처럼 쌓여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가상 서버에 차곡차곡 저장했다. 거대한 폭탄의 타이머가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이민준 부장은 지훈이 보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회의 석상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박상진의 계획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고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그들의 자금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그의 행동은 박상진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기에 의심을 사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에 미세한 모래알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 한편 박상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정적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그룹의 실권을 장악했다. 퀀텀 리프 프로젝트의 기술을 빼돌릴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무언가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었다. 유령 회사로 송금되어야 할 자금이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로 며칠씩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가 공모자들과 공유하는 비밀 클라우드 서버의 접속 기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IP 주소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거대한 시스템에서는 언제나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그런 오류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그의 계획의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건드리기 시작하자 박상진은 더 이상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있다. 자신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자가. 그는 처음에는 내부의 배신자를 의심했다.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하나씩 불러내 취조하고 협박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의 의심은 외부의 전문 해커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사이버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그는 실력보다는 충성심으로 그 자리에 앉은 인물이었다. 박상진은 그에게 당장 회사 시스템을 샅샅이 뒤져서 침입자의 흔적, 쥐새끼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없었던 초조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이버 보안팀은 비상이 걸렸다. 그들은 최첨단 보안 장비를 총동원하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은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며 보이지 않는 침입자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쫓는 것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와 하나가 된 유령이었다. 지훈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보안팀이 설치한 감시 프로그램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행동을 감시했고 그들이 놓은 덫을 비웃으며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작은 게임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일부러 거짓 흔적을 흘려 보안팀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했다. 어떤 날은 경쟁사인 태산그룹이 해킹의 배우인 것처럼 꾸몄고 또 다른 날은 과거에 해고당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벌인 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보안팀은 그가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물고는 며칠 밤낮을 허비하며 헛다리를 짚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지훈은 이미 또 다른 곳에서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었다. 박상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작동해야 할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교란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편집증은 점점 심해졌다. 그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사소한 보고 실수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포악한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제국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고 있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내부에서는 그의 폭정과 편집증으로 인해 충성했던 이들조차 서서히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지하 2층의 가장 어두운 곳에 앉아있는 한 조용한 소년의 손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밤 박상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이버 보안팀장에게 인터컴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아직도 그 빌어먹을 쥐새끼 하나 못 잡았나? 자네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집어던지며 광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바로 그 시각 지하 2층의 데이터 관리실. 강지우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작은 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창에는 박상진의 집무실에 설치된 스마트 시스템의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바라카는 박상진의 모습과 그를 바라보는 지훈의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고 유령은 완벽하게 기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계속되면서 박상진은 점차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의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계획의 사소한 차질에도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불안감이 그로 하여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해외 파트너에게 그룹의 내부망을 우회하는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현재 상황과 최종 계획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강지훈은 이미 시스템의 신 셴이었다. 그에게 내부망과 외부망의 구분은 무의미했다. 그는 박상진이 보낸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대서양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는 순간 그것을 흔적도 없이 가로챘다. 지훈의 책상 위 낡은 컴퓨터가 조용히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해독에 수년이 걸릴 법한 암호였다. 그러나 지훈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암호의 구조 자체에 내재된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마치 복잡한 매듭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풀어내듯 그는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암호 체계를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암호화된 텍스트가 마침내 평문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민준과 지훈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박상진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퀀텀 리프 프로젝트의 기술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악랄하고 파괴적인 계획이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최종 베타 테스트 단계에서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고의로 유발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언론에 R&D 본부의 무능함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킨 뒤 미리 체결해둔 숏셀링 공매도 계약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미래그룹의 미래를 통째로 팔아넘겨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었다.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이민준은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당장 이 증거를 들고 회장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의분으로 붉게 타올랐다. 하지만 지훈은 차분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민준을 만류하며 말했다. 부장님, 지금 우리가 이 증거를 들고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상진은 자신이 심어놓은 이사들을 동원해 이 모든 것이 경쟁사의 음해 공작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며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가겠죠. 그 사이
진짜 증거는 모두 인멸될 거고 결국 우리만 파멸할 뿐입니다. 지훈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박상진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는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괴물이었다. 그를 잡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게 만들 완벽한 무대가 필요했다. 지훈은 이민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위험해서 이민준조차 잠시 말을 잃게 만드는 계획이었다. 그들의 무대는 퀀텀 리브 프로젝트의 최종 론칭 여부를 결정할 긴급 이사회 회의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함정은 디지털 세계에 설치될 것이었다. 지훈은 박상진의 사보타주 계획을 막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퀀텀 리프 시스템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작동하는 가상의 샌드박스, 즉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상진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는 바로 이 가상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게 될 것이었다. 모두의 눈에는 시스템이 박상진의 계획대로 처참하게 붕괴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은 지훈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며 박상진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실시간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이민준의 역할 또한 막중했다. 그는 지훈이 뒤에서 일으키는 미세한 시스템 불안정을 빌미로 이사회 회의를 예정보다 앞당겨 개최하도록 이사들을 설득해야 했다. 회장과 핵심 이사진 전원이 참석하도록 만드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이민준은 지훈의 계획에 담긴 엄청난 리스크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읽었다. 그는 기꺼이 이 위험한 연극의 공동 주연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민준은 특유의 성실하고 우직한 연기로 동료 임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지훈은 지하의 어두운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디지털 함정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작업은 신의 영역에 가까웠다. 그는 수억 개의 코드라인을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제 시스템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박상진의 악성 코드가 가상 환경에서만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그의 모든 명령과 데이터 변경 기록을 추적하는 로그 시스템을 심었다.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실제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박상진이 이사회 회의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멸의 스위치를 누르게 만들어야 했다. 지훈은 마지막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그는 최신 보안 패치로 위장한 가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박상진 측 사이버 보안팀이 우연히 이 패치를 발견하고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그 패치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보안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안에는 박상진의 악성 코드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박상진은 보안팀이 자신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 남은 유일한 공격 방법은 이사회 회의 도중 발표를 핑계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수동으로 악성 코드를 재활성화시키는 것뿐이었다. 지훈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민준은 마침내 회장의 재가를 받아 긴급 이사회 소집에 성공했다. 박상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배우가 각자의 위치에 섰고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다. 그날 밤 이민준의 핸드폰에 짧은 암호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강지훈이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민준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짧게 숨을 삼켰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사자의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이사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박상진의 마음속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민준 부장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갑작스럽게 잡힌 이사회 일정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이민준이 무언가 냄새를 맡았다고 직감했다. 비록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전모를 파악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가 회의 당일 돌발 행동으로 판을 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박상진은 위험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민준을 단순히 징계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충견인 사이버 보안팀장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치밀하고 악랄한 함정이었다. 그들은 박상진이 과거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해 보관하고 있던 경쟁사 태산그룹의 1급 기밀기술 자료를 이용하기로 했다. 보안팀은 셴예에 아무도 모르게 이민준의 개인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해당 기밀 파일을 심었다. 그리고 이민준의 컴퓨터가 그 파일에 접근한 뒤 태산그룹과 관련된 외부 IP 주소로 전송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네트워크 로그를 완벽하게 조작해냈다. 다음날 오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였다. 박상진의 지시를 받은 감사팀이 요란하게 이민준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그를 조사하겠다며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했다. 이민준은 항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치욕스럽게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갔다. 증거는 곧바로 발견되었다. 이민준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그룹은 그를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순간에 강직한 임원에서 파렴치한 스파이로 전락한 그의 소식은 회사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박상진에게 감히 맞서려는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본보기였다. 지하 2층의 강지우는 시스템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상진의 방역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가 무력화되었고 계획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민준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었다. 그는 감사팀의 서버, 즉 조작된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 심장부로 침투했다. 그는 단순히 증거 파일을 삭제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시스템 로그 자체를 수정하는 훨씬 더 정교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먼저 기밀 파일이 이민준의 드라이브에 생성된 시간을 박상진이 해당 파일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시점보다 더 이전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네트워크 로그를 조작하여 데이터 패킷의 발신지가 이민준의 컴퓨터가 아닌 박상진의 부회장실에 있는 개인 단말기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고발자인 박상진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단순히 박상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섣부른 공격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박상진의 의심을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려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는 또 다른 유령이 되어 경쟁사인 태산그룹의 허술한 보안망을 뚫고 들어갔다. 그리고 마치 태산그룹의 해커가 미래그룹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이민준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보이는 가짜 작전의 흔적들을 심어놓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지훈은 자신이 수정한 감사팀의 증거자료 위치를 익명으로 언론사와 회장 비서실에 동시에 제보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조작된 증거의 모순점이 발견되면서 이민준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전면 보류되었다. 동시에 박상진의 보안팀은 태산그룹의 해킹 흔적을 발견하고는 흥분해서 보고를 올렸다. 박상진은 태산그룹의 대담한 공격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내부의 배신자가 아니라 외부의 적 때문이었다니.
그는 이민준이 그저 운 나쁘게 이용당한 미끼였을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모든 의심은 이제 외부로 향했다. 그는 내부 경계를 완전히 풀고 오직 이 사회에서의 마지막 한 방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이민준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는 공식 발표와 함께 조용히 복직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지훈과 짧고 긴밀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위험은 피했지만 이제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판도는 훨씬 더 커졌다. 박상진은 이전보다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마저 제거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곧 열릴 이사회에서 미래그룹을 집어삼키고 엄청난 부를 거머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승리의 미소에 취해 있었다.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기계 속의 유령이 방금 자신의 기세를 구출하고 이제 왕을 잡기 위한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날 미래그룹 타워의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쇳가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회의를 앞두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탐욕 그리고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의 상석에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신화인 강건혁 회장이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의 깊은 주름과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눈빛은 그가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의 옆으로는 박상진을 비롯한 핵심 이사들이 각자의 속내를 감춘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민준 부장 역시 말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박상진에게 쏟아졌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단상에 섰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고 설득력 있었다. 그는 현란한 3D 그래픽과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 차트를 띄우며 퀀텀 리프 프로젝트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역설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R&D 본부의 기술적 오판과 시스템 무결성, 관리부의 안일한 대응 탓으로 몰아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간접적으로 이민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찌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사를 걱정하는 듯한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실패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상진의 편에 선 이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박상진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그의 제안에 대한 표결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건혁 회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강 회장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부회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사실 나는 지난 몇 주간 외부의 독립 컨설턴트에게 우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심층 감사를 비밀리에 의뢰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독립 컨설턴트 금시초문이었다. 박상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회장이 자신의 뒤에서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에 불쾌감과 함께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고작 외부 컨설턴트 하나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모든 증거는 자신의 통제에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주변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강 실장을 들여보내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육중한 원목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인물의 모습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낡은 후드티에 달아빠진 청바지, 그리고 앳된 얼굴. 마치 서류 배달을 하러 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아르바이트생 같은 모습의 강지훈이었다. 회의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춘 듯 했다. 이사들은 경악과 황당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회장이 말한 전문 컨설턴트가 바로 이 소년이란 말인가. 박상진의 얼굴은 당혹감에서 인식으로, 그리고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로비에서 보았던 그 잡배를 기억해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한 회장의 연극이란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수십 명의 권력자들이 쏘아보는 날카로운 시선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침착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회장과 이사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중앙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 연결했다. 그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박상진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회장님, 이게 지금 무슨 희극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미래그룹이 저런 어린애의 말을 듣게 되었단 말입쇼. 이것은 이사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강 회장에게로 향했다. 강 회장은 분노하는 박상진과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는 강지훈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태산처럼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박 부회장, 강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제 곧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다.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눌렀다. 박상진의 화려했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검은 배경에 녹색 글씨가 흘러가는 삭막한 시스템 터미널 창이 나타났다. 화려한 그래픽이나 도표는 하나도 없었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와 코드만이 존재했대 했다. 그것은 거짓과 포장의 시대가 끝나고 적나라한 진실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처럼 차갑고 사실적인 톤이었다. 박상진 부회장님께서는 R&D 본부의 실책으로 인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오류의 실체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박상진이 증거로 제시했던 오류 로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이사들은 아까 보았던 바로 그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했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몇 개의 명령어가 입력되자 평범해 보였던 로그 파일의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데이터 계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교묘하게 숨겨진 스크립트 코드였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코드가 바로 오류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심어놓은 악성 코드입니다. 지훈은 코드의 실행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경로가 나타났고 마침내 코드의 발신지 IP 주소가 특정되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그 IP 주소에 할당된 사용자의 정보가 떴다. 전략기획본부 부회장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박상진에게로 향했다. 박상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저 꼬마가 시스템을 해킹해서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지훈은 그의 발악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다음은 횡령된 프로젝트 자금의 행방입니다. 그는 자금이 파나마와 케이맨 제도에 있는 여러 유령 회사를 거치며 어떻게 세탁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자금이 흘러들어간 한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화면에 띄웠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생소한 외국인의 이름이었다. 박상진은 잠시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우는 곧바로 그 대표이사의 여권 신상 정보 페이지를 열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박상진의 아내 그 동생이었다. 박상진의 편에 섰던 이사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그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박상진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퀀텀 리프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다. 여러분이 박 부회장의 발표에서 보신 시스템 붕괴 영상은 실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리 구축해둔 가상의 샌드박스 환경에서 박 부회장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작동하는 모습을 녹화한 것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실제 퀀텀 리프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증명이라도 하든 실시간 시스템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항목 옆으로 녹색의 정상 상태 표시가 떠올랐다. 지우는 이어서 박상진이 심어놓은 사보타주 악성 코드의 소스를 공개했다. 그는 코드 한 줄 한 줄을 해설하며 이 코드가 어떻게 시스템의 코어를 녹여버리고 스스로의 흔적을 삭제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박상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로 작정한 듯 했다. 그는 마지막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회의실에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훈이 박상진의 사무실 컴퓨터 마이크를 통해 녹음한 그의 통화 내용이었다. 걱정 마. 늙은이, 강 회장도 저 무능한 이사들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이사회에서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래그룹은 무너지고 우리는 돈방석에 앉게 될 거야. 모든 게 완벽해. 오만함과 탐욕에 가득 찬 목소리. 그것은 누가 들어도 명백한 박상진의 목소리였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단 한 사람 박상진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가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단 10분 만에 한 소년의 손에 의해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저건 음모야. 저 꼬마를 당장 잡아넣어. 그의 외침은 그러나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패배자의 비참한 단말마처럼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건혁 회장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상진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개에 서 있던 보안실장에게 차가운 눈빛으로 고갯짓을 했을 뿐이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박상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잠시 저항하는 듯했지만 이내 모든 힘이 빠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했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회의실 밖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회의실에는 어색한 정적과 함께 사람들의 나직한 속삭임만이 남았다. 모든 이사들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단상 위에 한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 낡은 노트북의 연결을 해제했다. 그리고는 처음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회장과 이사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박상진이 치욕스럽게 끌려나간 뒤에도 이사회 회의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단상 위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소년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이사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제국은 속부터 썩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침묵을 깬 것은 강건혁 회장이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오늘 우리는 미래그룹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습니다. 저 괴물을 키운 것은 박상진 개인이 아니라 진실에 눈 감고 권력에 아첨해 온 우리 모두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선이 이사 한 명 한 명을 지나 마침내 강지훈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이 회사가 병들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나는 외부의 시선 그 어떤 권력과 이해관계에도 물들지 않은 날카로운 메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지훈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의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13살에 하버드에 입학하여 16살에 컴퓨터 공학 수학 그리고 경제학을 3중 전공으로 최우등 졸업한 세상이 헬리오스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천재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헬리오스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그들의 비리를 폭로해온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의 닉네임이었다. 그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전설적인 존재가 바로 자신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 초라한 소년이었다는 사실에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강 회장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나는 수소문 끝에 강군을 찾아냈고 그에게 미래그룹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환부를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경력을 숨기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이렇게 세상 밖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사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그룹의 구원자인 강지훈 군을 공석이 된 전략기획본부 부회장으로 공식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룹 역사상 가장 젊은 부회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상했던 당연한 보상이었다. 이사들은 이제 지훈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이 젊은 천재가 그룹에 가져다줄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다. 박상진이 남긴 혼란을 수습하고 그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가장 완벽한 구원투수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강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거절에 회의실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훈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래그룹의 문제는 박상진이라는 한 명의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괴물이 아무런 견제 없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 조직의 문화와 시스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저는 부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새로운 부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혁신과 윤리연구소입니다.
그곳은 기존의 수직적인 조직 체계에서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연구소의 첫 번째 임무는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정치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차세대 기술 진정한 의미의 퀀텀 립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언제든 그룹 내 모든 부서를 감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구적인 내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투명성과 윤리를 그룹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만드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그곳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평가받는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지훈의 제안은 급진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래 그룹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깊은 감명과 희열을 느꼈다. 그는 눈앞의 청년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천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철학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미래그룹 타워의 한쪽에는 과거의 낡은 창고를 개조한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혁신과 윤리연구소. 그곳은 딱딱한 사무실이 아닌 마치 대학 캠퍼스처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 천재들이 한데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민준 부장은 그룹의 개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새롭게 재편된 시스템 총괄본부의 본부장이 되어 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다. 그는 연구소 한쪽에서 젊은 인턴들에게 둘러싸여 복잡한 알고리즘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훈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훈은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편안해하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소년도 기계 속의 유령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멘토이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설계자였다. 그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민준을 발견하고는 맑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권력의 정상에서가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곁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자리를 찾은 것이다. 미래그룹의 진정한 퀀텀 리프는 바로 그 미소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